자, 역사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서 그 뒷부분이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거 추가적으로 영상을, 기말 정리 영상을 조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민주주의 확산 요 단원에서요. 이 내용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적, 즉 민주주의를 채택했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바이마르 헌법을 제정해서 공화국, 오스트리아도 공화국, 그죠? 그리고 대부분 신생 독립국들이 대부분 다 민주주의를 채택해서 공화정으로 간다, 공화국으로 간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을 뽑아야 되니까 대부분 다 선거를 했을 거다. 그죠? 그래서 선거를 하는 지금 현재 국가의 모습으로 많이들 이제 이전해서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민주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그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신생국가, 유럽의 국가들이 정치는 민주주의로 가고 경제는 자본주의로 갔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대표를 뽑아야 하니까 선거를 자꾸 실시하더라. 그렇게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본주의. 자, 그러면 이제 선거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노동자나 여자들이지. 그지? 그래서 그런 여성이나 노동자들의 선거권이나 참정권이 계속해서 늘어났다. 1차 세계대전 중에서도 계속해서 확산되었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고요.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뭐냐면 각 나라별로 노동자에 관련된 법들이 자꾸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법들을 한번 보고 갈게요. 국제노동기구 ILO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 노동 관련법으로는 미국에서는 와그너법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도 법률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 책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동자의 권리가 확대되었고 국제노동기구나 와그너법과 같은 노동법들이 만들어졌다. 자, 그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막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의 위기와 전체주의 극복을 위한 노력되어져 있고요. 자,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등장하면서 전체주의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전체주의에 대한 저항 운동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권 학살, 인권에 대한 어떤 침해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홀로코스트는 독일이 유태인들을 학살한 거고요. 난징 대학살이라든지 일본의 위안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인권 학살, 어떤 인권 침해의 예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연합. 국제연합은 포인트죠. 그죠? 국제연맹과 연합을 비교하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국제연합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대서양 헌장에 따라서 우리 절대 전쟁하지 말자. 그래서 국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강대국이 대부분 참여했기 때문에 군사적도 가지고 있었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국제연합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핵심은 뭐예요? 지금 세계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이나 여성들에 대한 관련된 법률이라든지 제도도 만들어지고 있고 인권 침해의 모습을 봤을 때는 홀로코스트나 난징 대학살, 일본 위안부 같은 문제들이 있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는 국제연합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평화를 위해서 세계가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국제연합의 특징이 강대국도 다 참여했고 안전보장이사회 같은 것들이 있어서 현재까지 그걸 유지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서술형에 많이 나오는 게 니른베르크의 법입니다. 니른베르크의 법. 니른베르크의 법은 서술형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 반드시 알아주세요. 독일에서 우리가 그런 전체주의를 통해서 전범자들, 전쟁을 일으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범죄자들이라고 칭하고 그 사람들을 재판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니른베르크의 법이고 그것을 재판을 한 것은 니른베르크 재판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니른베르크 반드시 기억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뒷단원으로 가겠습니다. 자, 냉전체제로 가는데 너무 중요하죠. 시험에 꼭 나옵니다. 자, 냉전체제에서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진영으로 나누어져서 자본주의끼리 미국끼리 우리 편 모여라, 공산주의는 우리 편 모여라 라고 해서 서로 편을 나누어서 전쟁은 하지 않았지만 기후가 냉랭하다, 차갑다,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 서로 경쟁적으로 서로 자기 편, 네 편, 내 편을 나누어서 서로 냉랭한 관계다라고 해서 냉전체제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와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가 서로 팽팽하게 대립한다. 자, 자본주의에서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걸 말을 하는데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건 뭐냐면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와 함께 이렇게 대항해 나가겠다. 공산주의를 막겠다라고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 그래 그럼 우리도 코민 포럼이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게.
그러니까 또 미국에서 우리 마셜 계획이라는 걸 추진할 거야. 마셜 계획이 뭐냐? 경제 계획이야. 그지? 너네 어려운 국가들 미국한테 신청하면 도와줄게. 그래. 그럼 갑자기 또 공산주의 소련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럼 우리도 코메콘을 만들게. 그래서 경쟁적으로 모임을 만들어서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끼리 계속해서 협력을 하고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끼리 계속 협력을 하는 그런 체제를 냉전체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본주의 모임으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있고 공산주의로는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있습니다. 자, 그래 그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냉전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베를린이 봉쇄되고 우리나라도 우리가 그 영향을 받아서 6.25 전쟁이 발발했죠. 그죠? 그래서 요 정도 기억하시는데 핵심은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에서 서로 상대적으로 경쟁하듯이 만들었던 그 정치나 경제나 군사의 그런 개념들 있죠. 트루먼 독트린, 코민포름, 마셜, 코메콘, 북대서양 조약기구, 바르샤바 조약기구 이렇게 좀 경쟁적으로 만들었던 것들 그거 반드시 기억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냉전체제에서의 변화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읽어보면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3세계로 갑니다. 제3세계 시험에 꼭 나옵니다. 제3세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 나는 미국 편인 자본주의 국가도 아니야. 나는 소련의 편인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야. 나는 그냥 우리야. 자, 그래서 식민지로부터 벗어난 어떤 신생 국가들이 어느 진영에도 자본주의나 공산주의 어느 진영에도 가담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협력해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제3의 진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겠어?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팽팽한 양강 구도가 깨어지는 거지. 그지? 왜냐하면 제3세계는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약소 국가지만 그 아이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가나의 대통령도 유엔을 만났다 치자. 국제기구에서 만났어. 그런데 강력한 미국의 대통령도 표는 한 표밖에 없어. 가나의 대통령도 표는 한 표밖에 없겠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제3세계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제3세계의 발언권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은 나라는 약소하지만 나라의 개수가 많잖아. 그지? 그래서 제3세계를 포섭하는 국가가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영향력을 더 많이 행사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는 어떤 미국이다, 소련이다, 자본주의다, 공산주의다라고 하는 냉전체제가 와해되는 결정적인 단체로서 제3세계가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이 제3세계는 워낙 식민지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평화 10원칙을 자기네들끼리 결의하면서 결속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냉전체제가 어떻게 된다? 서서히 완화되더라. 냉전체제가 완화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뭐다? 제3세계의 등장이다. 이제 양극화가 아니고 다극화 체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도 이제 닉슨 독트린이라는 걸 선언해서 미국과 중국이 정식적으로 외교를 하는 이제 냉전 체제가 와해되고 평화의 시대, 다른 말로는 데탕트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냉전체제 해체에서 소련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봅시다. 자,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아저씨가 대통령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등장해서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도입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러시아 중심으로 독립국가 연합이라고 하는 완전한 이렇게 어떤 다시 자유주의 국가로서 다시 변모하게 됩니다. 나라 이름이 다시 바꾸어집니다. 자, 그래서 냉전을 종식하고 나서 몰타 회담이 냉전을 종식한 거고 결국은 나중에 옐친이라는 아저씨 때 소련은 해체되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국가 연합이 만들어지더라. 자, 지금 이거 내용이 뭐지? 하고 생각한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 포인트만 급하게 우리가 정리하면 2차 세계대전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세계에는 민주화 바람이 불었고 경제로 는 자본주의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평화를 우리 유지하자 하면서 국제연합 같은 평화유지군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니른베르크 법 같은 게 만들어져서 국제사회를 위험에 빠뜨렸던 그런 사람들을 벌하기도 했어. 그리고 다신 전쟁하지 말자라고 해놓고 소련과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냉전 시대가 시작된 거야. 그래서 자유주의 편, 공산주의 편으로 편가르기를 한 거야. 그래서 냉전체제라고 했는데 제3세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이게 양강구도가 아니라 다극화체제, 여러 나라들이 세계 중심이 되는 그런 다극화체제로 오더라. 그러면서 냉전은 서서히 완화되면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교류를 하기도 하고 특히 공산주의의 대표국가였던 소련에서
자, 몰타 회담을 통해 냉전의 종식을 선언하고 나서 이제는 소련이 아니라 러시아 중심의 독립국가 연합이라고 하는 시장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즉 완전한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조금 믹스되어져 있는 그런 혼합 경제 체제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되더라. 까지가 핵심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는 냉전 체제, 제3세계 이런 것들 나옵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개혁과 개방되어져 있는데 당연히 이게만 시험 범위라면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자, 마오쩌둥의 통치 봅시다. 대약진 운동이 전개되어서 인민공사가 설립되었고 문화대혁명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자, 문화대혁명을 추진해서 중국의 어떤 예술인들을 탄압했다. 그리고 덩샤오핑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시장경제를 일부 도입하기도 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급속한 성장을 하더라. 그리고 천안문 사건이라는 것을 통해서 수많은 중국 정부의 어떤 무력 진압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다. 이거 중요합니다. 중국의 개혁과 개방.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반드시 시험에 나오니 봐두도록 할게요. 그 다음 세계화로 갈게요. 자, 이제 세계는 이제 뭐 전쟁이라기보다는 자국의 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교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질서인 세계화의 시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무역기구나 신자유경제체제 이런 것들이 언급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역을 자국의 어떤 이익이 된다면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세계화 시대가 펼쳐졌고, 그래서 세계무역기구인 WTO가 등장했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정부의 경제 개입은 축소되면서 자유로운 무역을 하는 그런 신자유주의의 시대가 펼쳐지게 된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의 특징은 정부는 개입하지 않고 민영화, 즉 개인의 어떤 기업들이 서로 왕래를 많이 하더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도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에 많이 진출되어져 있고,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와 같은 외국의 유명한 또 기업들도 각국의 또 다른 나라들로 민영화된 어떤 진출들을 하더라. 그래서 어떤 신자유주의의 특징은 뭐다? 또는 신자유주의에서 구체적 사례들은 뭐다? 이런 것들은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이런 것들도 서술형에서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알아두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핵심에서 많이 나왔던 아이가 바로 유럽연합입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뭐냐면 우리가 유럽들이 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서로 블록경제를 통해서 해결하자. 그래서 유럽연합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유익 있게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탈권위주의의 등장으로 갈게요. 자, 1960년 탈권위주의라는 건 뭐냐면요. 이제는 권위라는 게 필요 없고 사상도 필요 없고 오로지 뭐가 중요한 시대다? 돈. 물질 만능, 즉 자본주의가 주도하는 시대로 가게 된다. 자, 그래서 196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권위에 도전하는 청년들의 어떤 저항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인권운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예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탈권위주의에 어떤 운동들이 있었는지 시험에 꼭 잘 나오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흑인 인권운동자로서 어떤 사람이 있어? 마틴 루터 킹이나 넬슨 만델라 이런 사람들의 특징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요, 식민지 때부터 시작되어서 유일하게 백인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백인들은 자기들이 식민지 한다고 들어왔다가 돌아가지 않은 상태로 남아공에 남게 된 거야. 그래 놓고는 흑인들을 무차별하게 차별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 그런데 1950년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변이 일어납니다. 그 이변이 뭐냐? 흑인이 대통령에 당선된다. 그 사람이 바로 넬슨 만델라야. 엄청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지? 대단하다는 거 시험에 나오겠다는 소리지. 그지? 마틴 루터 킹도 마찬가지다. 민권법 같은 것들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흑인의 인권운동에서 마틴이나 넬슨 만델라는 반드시 기억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운동에서도 쭉 읽어보다 보면 이제 학생운동도 인권, 학생들도 젊은 청년들이니까 기존의 어떤 새로운 세대들이 기존의 기성세대들한테 저항을 해서 어떤 운동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장하는 사회를 우리는 무슨 사회라고 한다? 대중사회다라고 한다. 그래서 대중사회의 특징 알아둬야 되겠지. 대중매체가 발달하고 대중문화가 등장하고 대중이라는 게 뭐야? 많은 사람들이 향유하는 문화라는 거야. TV를 틀어가지고 노래가 나오면 BTS 노래가 나온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함께 향유하잖아. 그치? 그래, 그런 게 대중문화야. 그런 시대가 시작되는 것들이 대중사회다, 대중문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뭐지? 대중문화의 문제점, 지나치게 상업적이다.
그 다음에 또 문화의 획일화.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이커가 같고, 좋아하는 음악이 같고, 그치? 그래서 문화가 획일화 된다라는 것들이 문제점이더라. 이런 것들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흑인 인권 운동이나 대중문화의 특징이나 또는 문제점들 시험에 나오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세계 문제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여기가 만약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면 한 문제 정도 예상됩니다. 대체적으로 여기까지는 안 들어가지 싶은데, 혹시 싶어서 마지막까지 하겠습니다. 자, 현대사회에서 지금 보면은요, 종교나 민족 간의 갈등이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카슈미르나 팔레스타인 분쟁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 문제 정도 예상됩니다. 여기가 만약 시험이 들어간다면. 그래서 남북 문제라는 개념도 알아두셔야 돼요. 남북 문제라는 건 뭐냐면 나라 간의 빈부격차. 나라 간 선진국하고 개발도상국과 같은 나라 간의 빈부격차를 남북 문제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도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그래서 남북 문제 유의 깊게 봐주시고요. 카슈미르라든지 팔레스타인 분쟁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분쟁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싸우냐 하면 종교적이나 민족의 갈등으로 이 땅 내 땅이다 하고 싸우는 거야. 특히 팔레스타인 분쟁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죠? 아까 우리가 팔레스타인은요. 원래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된 거야. 유대인들이 이주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갖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땅을 두고 각자 다 자기 나라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분쟁입니다. 자, 그래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난민입니다. 난민. 자, 우리 지금 보면 난민이라는 거는요, 다른 지역으로, 국가를 잃어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난민으로 발생하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우리가 팔레스타인 분쟁이 또 있었을 때, 그죠? 우리가 그런 난민들을 수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남북 문제 개념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가의 차이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는 환경적인 문제죠. 그죠? 사막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구온난화는 지구가 계속 따뜻해지는 현상이고, 사막화는 원래 초원이었어. 사막이 아닌데, 인간이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을 해서 사막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현대사회 문제는 어떤 지역적인 인간들의 갈등도 있고, 그 다음 빈곤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막화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시험에 잘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평화유지군, 국제연합 유엔이 활동하고 있고 핵 확산 금지 조약을 맺었다. 또는 비정부기구 NGO, 비정부기구라는 건 뭐냐면 각 나라에 있는 시민들이 만든 시민단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영리기구가 아니야. 영리기구란 건 뭐냐면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소리야.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그린피스나 이런 어떤 단체들처럼 환경운동이나 또는 빈곤 문제나 이런 것들 앞장서는 그런 국제적인 어떤 시민단체다라고 보면 되고요. 또는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것들도 많이들 활동하고 있는 어떤 국제기구다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 문제에서 이런 협약들도 시험에 잘 등장하니까 이름 정도 꼭 봐주세요. 파리기후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협약을 맺어서 우리나라는 기후에 해가 되는 그런 요소들을 방출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약속을 맺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한 이런 것들도 시험에서 잘 물어봐요. 특히 협약 같은 것들. 그러니까 학교에서 언급한 협약이 있다면 반드시 암기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가 아마 마지막 단원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잘 치시고 우리가 또 부족한 부분이나 또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다 기말고사 잘 치세요.